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돌고 돌아 테슬라로 왔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지 소로스는 정말 투자의 대가죠. 이런 투자의 대가들도 가끔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리비안을 팔고 테슬라를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보시게 되면 리비안 괜히 샀어. 처음부터 테슬라 살 걸 하는 표정처럼 보이죠. 그러면서도 이 조지 소로스의 장점이 뭐냐 하면 바로 실수를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또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자기 실수를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격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지 소로스는 일론 머스크 너만 믿는다 하는 입장에 서게 됐는데요. 이 3분기에 그 많은 개인들이 이제 팔고 떠났고 기관들은 오히려 그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심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대가들도요, 가끔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1930년 8월 12일생 92세입니다. 그 헝가리계 그 미국인이며 금융인이죠. 억만장자이고요. 워렌 버핏과 동갑입니다. 워렌 버핏은 1930년 8월 30일생이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워렌 버핏보다는 18일 정도 빨리 태어났다. 지금은 동갑처럼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명은요, 그 슈바르츠 죄르지라고 해서 그 헝가리어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회장이고요. 그 진보 자유주의 운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고요. 그 부모님이 그 에스페란티스토입니다. 그래서 영어, 헝가리어, 에스페란토를 다 사용을 합니다. 1979년부터 2011년까지 그 80억 달러 이상 그 인권, 복지, 교육 부분에 이제 지원을 할 정도로 그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984년부터 1989년까지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헝가리를 자본주의로 평화롭게 전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사회연구소 오픈 소사이티 인스티튜트의 그 의장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에 한 명이고요.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8조 5천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지 소로스가 여러 그 투자자들에게 많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조지 소로스가 그동안 남겼던 투자 격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비전인데요. If investing is entertaining, if you're having fun, you're probably not making any money. Good investing is boring이라고 했죠. 투자가 재미있는 것이고 투자를 즐기고 있다면은 당신은 아마도 돈을 벌지 못할 거다. 좋은 투자란 지루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투자를 막 재미로 하게 되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이 좋은 투자라는 것은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라는 것은 지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워런 버핏과의 그 말과도 그 맥락이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강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it is much easier to put existing resources to better use than to develop resources when they do not exi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존에 없던 자원을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생짜로 뭘 개발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런데 지금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 거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식시장의 그 예측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the financial markets generally are unpredictable, so that one has to have different scenarios. The idea that you can actually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contradicts my way of looking at the mark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예측하는 것은 내가 시장을 보는 것과 반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이 나의 그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투자의 유연성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my peculiarity is that I don't have a particular style of investing, or more exactly, I try to change my style to fit the conditions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의 특성은 특정한 투자 스타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상황에 맞게 투자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다. 즉, 자기는 굉장히 유연하게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변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깊이 생각해보고 바로바로 이제 또 그 투자에 맞게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수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I'm only rich because I know when I'm wrong. I basically have survived by recognizing my mistakes. 그래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된 이유,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내가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남은 근본적인 이유는 실수를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지난 그 투자 기간의 어떤 경험들 중에 만약에 자기가 자기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부자가 되지 못했을 거다. 자기가 부자 된 이유는 자기가 실수했을 때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once we realize that imperfect understanding is a human condition, there is no shame in being wrong, only in failing to correct our mistak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빨리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요. 그 실수를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인간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이해할 때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빨리 바로잡기만 하면 되고, 자기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부를 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 경험을 보게 되면 참 투자자로서 이게 유연하기도 해야 되고요. 자기 실수를 또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이 긴 기간 투자를 하면서 또 이제 부를 쌓을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은 참 이렇게 한 번씩 투자를 하면서 꼭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러한 그 조지 소로스 경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내 투자에 또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올해 그 투자 실적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그 내로라 하는 그 투자자들도요,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30%가량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다들 이제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조지 소로스는 이 전기 자동차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 테슬라가 아니고요,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리비안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지 소로스 투자의 대가였기 때문에, 정말 이 리비안에 투자했기 때문에 리비안이 이 테슬라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거든요. 그 2021년 말, 뭐 2022년 초에 2021년 말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21년 초의 분위기는 이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정말 이제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그렇다면 리비안에 투자를 하는 것이, 테슬라는 이미 이제 주가 그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비안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 조지 소로스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021년 말에 그 리비안에다가 2조 4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리비안 주식 1983만 5,761주를 보유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1,4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4천억 원 규모죠. 지금은 1,300원 정도 하면은 뭐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월 14일 이 기사가 떴는데, 그 2월 14일 기준 주가는 그 전년도 11월 16일에 이제 고점이었죠. 11월 달에 상장을 했으니까 그 16일 고점 대비로 67% 하락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이 사실이 알려줄 때 이미 고점 대비로 67% 하락한 상태였어요. 이제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고 공급망 차질 문제가 계속해서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급망 차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연간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 올해 초부터 또 금리 인상을 했었고, 특히 이제 기술주에 타격을 입으면서 리비안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었죠. 자, 보시게 되면 리비안이 작년 한 11월쯤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가 대비로 해서 지금 29.53달러죠. 그러니까 그때 한 120달러 후반대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1년 내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272억 달러, 30달러 아래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11월 이전에 그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을 때인데, 그 1년 내내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것을 지켜봐 와야 했죠.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한 8월 달쯤에 한 2분기 중인 것 같아요. 2분기 중에 8월 달쯤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2분기 중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리비안을 팔고 테슬라를 매입하는 어떤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헤지 펀드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투자 펀드가 2분기에 테슬라와 포드의 지분을 신규 매수를 했고, 반면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대한 투자는 줄인 것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8월 달 기사는 이제 2분기 6월 말 기준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3분기에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비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에다가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여기 아마존도 투자를 했고요, 이제 포드도 투자를 했고,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렇게 조지 소로스의 그 마음, 2조 5천억 원이나 투자할 정도로 초반에 그 정도의 또 매력을 어필을 했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리비안의 이 CEO인 그 RJ 스캐린지의 어떤 매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CEO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그 매사추세츠 공대 출신입니다. 그 2009년에 이 리비안의 전신인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죠. 그래서 그 2021년 9월에 전기 픽업 트럭인 R1T를 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스포츠 유틸리티 SUV죠. R1S를 생산하고, 아마존에다가 전기 배송 그 밴을 생산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달,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미국 나스닥에 기업 공개를 하죠. 그래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137억 달러, 약 17조 8,200억 원을 조달을 했습니다. 상장하기 전에도요, 그 아마존하고 포드 자동차로부터 약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를 해요. 이게 아마 2019년도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은 리비안으로부터 배달용 전기차 10만 대를 공급받을 계약이다 해서 이제 10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당시에 2019년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 리비안이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 막 이렇게 하면서 2024년까지 10만 대 공급받을 거다, 그 배달용 전기차 밴을 10만 대 공급 받을 거다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실제 대량 생산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면서 그 올해만 해도 연간 5만 대 생산한다 그랬는데 5만 대 못하겠어, 절반도 잘 못할 것 같아, 2만 5천 대도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 2만 5천 대 할까 말까 지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테슬라는 연간 지금 140만 대 뭐 이상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테슬라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냈는가, 이런 걸 상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작년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5거래일간 주가가 이제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순간적으로 폭스바겐을 추월하면서 자동차 기업 중에 3위에 오르게 됩니다. 야,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정말 이 꿈에 대한 그런 게 주가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영이 될까 당시에 싶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생산을 안 했었는데 그냥 차랑 꿈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뭐 많은 부분들이 좀 알려지면서 순간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폭스바겐을 초월해 버립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어떤 이 스캐린지를 믿고 사실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2021년 말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2022년
2022년 2월 기준으로 약 20억 달러, 2조 6천억, 주식으로 치면 1983만 5761주. 많이도 샀네요. 그죠? 예, 이걸 이제 산 걸로 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스케린지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물론 이제 엔지니어기도 하고 이 자동차를 또 워낙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고 투자를 했을 텐데, 스케린지는 아마도 이 마케팅의 제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조지 소로스나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을 다 훔쳐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이거 할 거다고 하는 그 모델 하나를 두고 그 말을 믿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으니 이 스케린지가 얼마나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차보다도 마케팅을 더 잘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야, 그래서 지금 이 3분기 말로 봤을 때 그 리비안의 주주 구성을 보게 되면요, 아마존이 17.34%, 주가가 방금 보셨듯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도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이 프라이스가 그 15.36%, 그 아래 보면은 그로스 펀드가 5.07% 해가지고 한 20% 넘게 가지고 있죠. 그 다음 글로벌 오릭스가 11% 이렇게 가지고 있어갖고 지금 아마존이 이제 로이 프라이스가 이제 20%가 넘으니까 1등이고요. 두 개 합쳤을 때. 그 다음에 아마존이 2등인데 17.34%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기벤을 빨리빨리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지금 뭐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가 당시에 2019년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 그 2024년까지 10만 대 전기 배송 벤을 공급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뭐 제프 베이조스는 나갔죠. 지금 다른 CEO가 이제 왔죠. 2030년까지 다 합쳐야지 지금 10만 대를 받을까 말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아마존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약간 사기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물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RJ 스케린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1983년 1월 19일생입니다. 그 플로리다주 멜버른 출생이고요. 그 아버지는 엔지니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8살 때부터 자기의 그 어떤 차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아이디어에 전념을 했어요. 그 차를 엄청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 MIT 슬론 자동차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리비안의 전신인 그 메인스트림 모터스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어떤 차를 그럼 자기 만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이 전기 자동차에서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거, 그 분야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트럭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트럭과 고급 SUV 개발하는데 거의 한 10년간 이제 몰두를 하죠.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전기차 양산을 위해서 일리노이주 노몰에 있는 그 미쓰비시 자동차의 그 폐업한 공장을 1,600만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에 그 아마존에 투자를 받고요. 그 4월에는 포드에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 28억 5천만 달러를 조달을 해요. 그래서 리비안은 그 픽업 트럭인 R1T, 그 다음에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죠. SUV R1S, 그 다음에 아마존에다가 납품하는 그 전기 벤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데는요, 이 RJ 스케린지가 이 제프 베이조스의 약간 어떤 허영심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라이벌 의식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조금 자극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그 우주 회사를 가지고 있죠.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그래서, 지금 그 리비안의 이 차를 타고 전기 픽업 트럭 R1T를 이제 타고서 그 시험 비행을 하는 시험 비행장으로 가서 내리는 그 영상이 이 사진에 이제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그 뭐 팔컨 9이라든지 뭐 로켓을 발사할 때 직접 이 테슬라 차를 타고 등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약간 경쟁심이, 약간이 아니라 그냥 경쟁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도 안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 항공에서 스페이스X가 잘 되니까 나는 버진 갤럭틱 만들어 가지고 우주여행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 차를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하니까 자기도 그러면 나는 리비안 키워 가지고 내가 전기 자동차 시장 먹을 거야 또 이렇게 해서 아마 리비안에다가
SK엔지가 마케팅을 잘 했으니까 거기다가 투자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되어 있고, 당시에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나갔죠. 아마존에서는 나갔지만은 좀 그때 했던 어떤 투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요즘 주가가 좋지가 않죠.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리비안 R1T 픽업 트럭은요, 4개 바퀴에 모두 모터가 붙어서 이 전차와 같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60도를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데, 그 영상으로 사람들의 그 이목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 이제 바퀴와 진칸 사이에는 주방용품 막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 가는데 좋도록 이렇게 뭐 의자와 인덕션도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1회 충전 시에는 옵션에 따라서 최대 뭐 643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서울 광화문과 부산 해운대를 가고도 200km 이상 남는 거죠. 근데 전기 픽업 트럭이 일단 8,78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리비안하고 같이 주가가 들썩들썩했던 우리나라의 기업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그 2021년 12월에 리비안과 약 9만 대 분량의 전기차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그 아웃풋 샤프트를 600만 달러, 약 78억 원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세 번째였는데요. 2020년 8월에는 2만 대 분량, 2021년에는 9월에 34만 대 분량,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9만 대 분량의 그 아웃풋 샤프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들썩들썩을 했고요. 이 아웃풋 샤프트는 전기차 모터 동력을 양쪽 휠에다가 전달하는 그 부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 SDI도 좀 연관이 있는데, 그 R1T 트럭에 그 2170 배터리죠. 2170 배터리 셀을 장착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삼성 SDI하고 그냥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이렇게 좀 주가에 그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차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대로 360도 턴을 합니다. 뱅뱅뱅뱅 돌고 나가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프 베이조스나 조지 소로스가 마음을 혹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저 이거 보고 나면 진짜 멋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량 생산에 실패를 하고 차값도 높고 경제성도 없고, 지금 빨리 이제 아마존에다가 전기밴을 줘야 되는데 2024년까지 10만 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제대로 2030년까지 다 합쳐야지 10만 대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실망을 많이 하고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마이너스 50% 넘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리비아는 마이너스 75% 막 그렇게 됐어요. 주가를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R1T 픽업 트럭입니다. 그 옆에서 뭐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사도 하고 요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당시에는 이 트럭을, R1T 픽업 트럭을 이제 연구할 때, 그죠? 제품을 한창 개발할 때 사이버 트럭이 없었죠. 근데 이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제 1년 후면은 이제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사이버 트럭 나오기도 전에 벌써 차박 아이템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트럭 나오면 이렇게 가서 우리 차박할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지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R1T 픽업 트럭 만들 때 이걸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기발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도 이거는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2분기 때 리비안의 주식을 팔고 테슬라의 주식을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죠. 처음으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뭔가 좀 리비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아마존에 전기밴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에서 좀 알아볼게요. 2022년 7월 20일에 그 아마존이 그 리비안의 전기밴을 이제 상용하도록 발표를 했습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이게 제가 빨리 만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 상용화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전기밴이 여기 이제 짐을 다 싣고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이 2019년에 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약 7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투자와 함께 제프 베이조스가 그 전기밴 개발 의뢰에서 총 10만 대 주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24년까지 그 10만 대 배송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다, 제2의 테슬라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대량 생산에 실패를 했고요. 현재 아마존은 2030년이 되어야 배송 10만 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간 거예요,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그 다음에 이
리비안이요. 그 전기밴, 아마존에다가 이제 보급하기로 한 전기밴의 기술적 결함이랑 생산 차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상용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그 시험 주행을 해보니까 그 도로 시험 주행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차량이 빠르게 방전이 돼 버려요. 그 다음에 방전 후에 재충전하는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그 2021년 5만 대 생산 목표를 했는데 그 2만 5천 대로 하향 조정을 하고, 생산 능력과 그 부품 수급 역량에 문제가 있고 전기밴 상용화에도 계획에도 그 차질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아까 설명드렸죠. 2024년까지 전기 배송밴 10만 대 할 거라고 제프 베이조스가 굉장히 그 기쁘게 리비안과의 협력 소식을 발표했는데 2030년이나 돼야지 될 것 같다. 지금 아마존은 그 한 대 이렇게 빵 하고 이제 뒤통수를 맞은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지 소로스가 이제 자기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 격언대로 바로잡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을 팔고 테슬라를 매수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요, 그 리비안 주식 1983만 주, 약 20억 달러, 2조 4천억 원어치의 그 리비안 주식을 보유를 했어요. 자, 그런데 3월 말 기준으로 리비안 주식이요, 그 2,588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중에 그 주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어 하고 605만 주를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2,588만 주가 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6월 말에는요, 그 리비안 805만 주를 매도를 하고 그 1783만 5511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테슬라를 매수를 해요. 그래서 29,883주, 약 3만 주를 그 2010만 달러 규모로 이제 신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3분기에 가서는 그 기사 보도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3분기 말 기준으로 테슬라가 89,647주, 그 가치로 따지면 1,640만 달러를 보유했다 하면서 기사에서는 3분기에 테슬라 보유 수량을 3배로 늘렸다라고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테슬라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서 한 주를 3배로 늘리는 주식 분할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2분기 말에 29,883주죠.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89,649주가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3하는 똑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요때 201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3배로 늘렸다고 했을 때는 막 6천만 달러에다가 주가 좀 폭락을 했으니까 5천만 달러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1640만 달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폭락한 만큼만 떨어진 거고 주식수는 정확하게 3배가 됐죠.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는 8월 달쯤에 이제 주식 분할 했으니까 그 주식 분할 효과로 테슬라 주식수가, 보유 주식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영어 원문 기사에서 아마 좀 잘못 보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수만 보고 3배가량 보유 수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우리나라 저기 기사에서는 그 영어 기사를 보고 그대로 그냥 베껴 쓴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마치 이제 그 3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그 3배가량 늘리도록 추가 매수를 한 것처럼 이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제 추적을 쭉 해보니까 그 2분기에는 그 29,883주를 신규 매수한 건 맞는데 3분기에는 그게 주식 분할을 해서 89,647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매수를 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기사에 좀 오류가 있어 보인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4분기가 지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내년 초가 돼서 그 소로스 펀드의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마도 한번 이제 2분기에 추가 신규 매입을 했고, 지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EPS도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테슬라 주식을 더 매입할 걸로 보여요. 아예 매수를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2분기 때 매수를 했단 말이죠. 리비안을 매도를 하고, 리비안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산 차질에 문제가 있고 대량 생산에 실패를 했고, 기술도에도 여러 가지 결함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4분기 중에는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확인해 보면 아마도 2분기에 했던 대로 그 리비안을 매도하고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찰리 먼거가요, 최근에 그 13년간 그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를 부정해 왔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13년 만에, 아, 정말 이 테슬라가 해온 일은 그 카 비즈니스, 자동차 산업에서의 그 놀라운 기적과 같다라고 하면서 13년 만에 이 찰리 먼거가 일론 머스크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월가의 그 올드 머니들도 이제는 그 테슬라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그 TSMC를 3분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약 5조 달러치를 샀죠. 그러면서 약간 그때 포트폴리오 조정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무디스도 좀 줄이고, 그 TSMC 같은 경우는 조금 늘렸죠. 그래서 기술주를 지금 보게 되면 애플, 액티비전 블리자드, TSMC 뭐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도 뭐 기술주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실제 대량 소비하고 있는 그 소비주로 볼 수도 있는데, 뭐 기술주로 넣는다고 본다면 애플, 액티비전 블리자드, TSMC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진짜 이 보수적인 이 포트폴리오도 이 기술주를 지금 늘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찰리 먼거 같은 경우도 인정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 그 포트폴리오에 테슬라가 들어온다면요, 정말 이거 대박 아닐까 싶은데, 멀지 않은 미래에는 들어오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 조지 소로스도 지금 보게 되면 올해 이제 2분기에 테슬라 주식을 3만 주 가량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럼 4분기에도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갑내기잖아요. 지금 워런 버핏이 그 조지 소로스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그 워런 버핏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그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량이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 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그 3분기 기관 투자자 비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오너십 서머리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 그 기관 투자자 비율이요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그 6월 전까지는요 그 투자 적격 비율이 아니라 투자 부적격 비율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계 상향시켜 가지고 이제 투자 적격 등급에 들어왔는데 그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 부적격 등급이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매집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집할 수가 있는데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지금 테슬라 매수 의견을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동안 3분기 동안의 어떤 이 기관 투자자들의 그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요, 이 increased position, 그러니까 이제 매수로 좀 많이 하게 된 게 1477개,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감소하게 된 게 982개,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한 게 373개라고 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 3분기 중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이제 주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포지션을 늘린 그 기관들이 훨씬 더 지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사고 개인들은 팔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진입한 기관 투자자는 219개, 그 다음에 솔드아웃하고 이제 나간 투자자는 10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 10을 보게 되면 뭐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 스트리트, 뭐 캐피탈 월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탑 10이 있게 되는데, 이 2분기하고 3분기 이렇게 비교하시게 되면은 전부 거의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인데도 있지만, 마이너스인데 조금 있죠. 두 군데 빼고는 탑 10 중에서는 나머지는 8개는 다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비중을 늘렸다. 그래서 개인은 팔고 기관은 샀다. 3분기는 정말 카오스였고 4분기도 극도의 지금 카오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이어서 개인들은 다 팔고 기관은 사고, 그런 지금 포지션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가가 폭락하니까 말 그대로 멘붕이 온 거죠. 멘붕이 오면서 다 팔고 떠났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실적과 그런 또 좋은 컨디션, 그 다음에 좋은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갖춰가고 있는데 주가만 하락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펀더멘탈이 좋으면 다시 그 주가를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3분기 중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그 보유 비율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테슬라 주가
테슬라가 그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됐을 때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 애플이 그 과거에 테슬라하고 비슷했어요. 애플이 이제 그때도 기술 혁신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애플의 그 주주들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그 3대 신용평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이었던 3대 신용평가사들은요, 애플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96년 그죠? 2월달, 96년 3월달, 그 다음 5월달, 2월달, 98년도 6월달, 99년도 5월달, 2000년 7월달, 뭐 2013년 4월 이전까지 계속해서 주주들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무시를 했죠. 그러다가 결국 2013년 4월 23일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시점이요,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간 시점입니다. 애플이. 그러고 나서 이 애플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이 실적이 뒷받침돼 주니까 폭발적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놀라운 주가 상승의 폭발적 비결은 바로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또 받쳐주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 매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가 바로 투자 부적격 등급인 BB 플러스에 있었는데, 좀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이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인 BBB로, 그죠? BBB로 상향 등급을 시켰습니다. 두 등급이나 상향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 하고 빅테크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요 44%의 기관 투자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이 됐기 때문에 실적만 이 시장에서 그 증명이 된다면요, 애플과 같이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빅테크 살펴보면 이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80%가 그 기관 투자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75%, 아마존이 71%, 엔비디아가 70%, 애플이 62%인 거죠. 이것도 이제 59%에서 그 워런 버핏이 또 추가로 대량 매집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러면서 62%로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테슬라의 그 44% 투자 부적격일 때 기관 투자자 비율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약에 뭐 70%, 75%씩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시중의 유통 물량이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애플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좋죠. 영업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빅테크 기업보다도 그 성장성이 좋고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테슬라가 지금까지 생산 판매해 온 이 차량 증가 속도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비례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한 2025년, 2026년까지가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에서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의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이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테슬라에게는 정말 좋은 일들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베타가 북미 전역으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꼭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그 착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연 매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연 매출이 이제 수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그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베타 버전을 미리 이제 선결제한 분들은 다 이제 돈은 냈지만 아직 그 받지는 못했던 거죠. 배포받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그 소프트웨어 그 베타를 갖다가 그 북미 지역에 결제한 옵션을 구매한 그 운전자들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수익으로 잡힐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조 6천억 원 중에 이 북미 지역에서 이 옵션을 구매한 사용자들에 대한 이연 매출은 그 4분기에 그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4분기 순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의 그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테슬라 EPS도 늘어나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 착관 부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1.92달러라고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이연 매출인데 이미 발생한 수익 가운데 이번 회계 기간에 인식하지 않고 다음 기간으로 수익 인식을 미룬 것. 그래서 이연 부채라고도 부르는데 FSD가 실제 배포되고 되면 부채가 수입으로 인식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가 아까 리비안의 CEO의 어떤 정말 이야기를 듣고 리비안이다 라고 했겠죠. 정말 보니까 그 친구 잘생기기도 했고 말도 잘하고 열정도 뛰어나고 하니까 그 CEO를 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량 생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해 보고 나니까 리비안은 실패를 하고 일론 머스크는 성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격언대로 자기의 실수를 알고 실수를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가 바로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꿨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정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리비안 괜히 샀어, 처음부터 살 걸 하는 그런 표정인 거죠. 그래서 2분기에는 리비안을 팔고 800만 주가량 팔았죠. 팔고 테슬라를 3만 주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또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보유량이 3배로 늘었어요. 3분기 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 때는 테슬라가 이제 완전히 폭락을 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주가가 지금 쌉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를 매집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지 소로스의 격언, 실수를 아는 것의 중요성,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 이유는 바로 내가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남은 근본적인 이유는 실수를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잘못한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잡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4분기에 포트폴리오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것을 나중에 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하락장에서 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면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거죠. 기술력도 좋아지고 있고 FSD 베타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와이드 리리스 될 거다. 이렇게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 달이나 남기고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연 매출이 이제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게 되었고 4분기에 테슬라의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은 투자자로서의 성공 DNA를 심는 훌륭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렸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하마터면 정말 테슬라 팔 뻔했어.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거봐, 내가 기다리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딱 이 상황에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전설 조지 소로스가 돌고 돌아서 테슬라로 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자에 관한 대부들이 항상 실수를 하지 않고 옳은 결정만 할 것 같지만 이분들도 결국에는 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은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 그러한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실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실수를 알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투자의 전설 조지 소로스 돌고 돌아 테슬라로 왔다 하는 내용 제목으로 적었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투자의 대가가 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 수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지금 월스트리트의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혁신 기업에 대해서 부정을 했지만 점차 지금 계속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테슬라에 투자를 직접 하고 있고 이런 양상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어떻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도 이 테슬라가 편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의 동갑내기 투자자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도 2분기에 테슬라를 매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찰리 먼거 또한 계속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욕했죠.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놀라운 일을 해왔다. 이 자동차 산업에서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데도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해왔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된 이후에 애플이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그런 시기를 맞았던 것처럼 테슬라 또한 그런 애플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들더라도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이 테슬라의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